내 집과 내 땅은 과연 오로지 나의 것일까? 아니면 조금 넓은 개념에서 본다면 공공의 것일까? 지금 여권이 적극적으로 운을 띄우고 있는 토지 공개념, 이 논란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시 등장한 토지 공개념이죠. 자, 오늘 발표될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과연 얼마나 이 토지 공개념 반영될지 주목받고 있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의 최항수 겸임교수,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 토지 공개념을 둘러싼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 개헌 논의가 있으면서 토지공개념이 한번 찬반 논쟁이 세게 붙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또 토지공개념이 갑자기 이해찬 대표가 운을 띄웠단 말이죠. 다소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예전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 개헌안에도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가열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은 뭐 막판에 몰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들 중에서 정책적이지 않은 어떤 규제에 대한 코드로 본다면 거의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만큼 이제 정부는 굉장히 급박하기도 하고 다급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다시 불거져서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네. 뭐 그 규제의 규제를 반복한다라는 어떤 그런 코드에 맞춰서 본다면 방향성 면에서는 상당히 일관되다라고도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결국에 이제 50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집값이라는 게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단순하게 집값, 개인의 집값을 떠나서 더 이상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 근로 의욕 자체를 꺾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와 관련돼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으로는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근로 의욕 자체를 꺾고 결국은 경제마저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 네. 것 때문에 결국에는 도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면 이전부터 꺼낼 수 있었던 것들이 좀 막바지에 올려서 어떻게 보면 다시 꺼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토지 공개념 사실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이전 정권마다 또 끊임없이 나왔던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의 토지 공개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뭐 내 것이냐 내 것이냐 사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것이라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불로소득 개념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공적인 이익으로 환수를 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 거고 역대 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 박정희 정권 같을 때는 사실 그때는 어느 정도는 아예 개인의 사유재산제 자체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 그러니까 주택이라든가 농경지 외에 나머지의 거는 오히려 공공재로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노태우 정권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법을 마련했었던 거죠. 토지소가 이득세라든가 개발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법률로서도 마련을 했다가 약간 헌법재판소에 다소 헌법 불합치라든가 이런 결정이 있으면서 좀 수그러들었다가 노무현 정권에서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었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토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가격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지만 이 역시 근간은 토지 공개념에 두고 있었던 것이 다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완전히 이 부분이 사라졌다가 결국에는 현재의 부동산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난 정권들에서부터 시작된 이 부동산 규제가 없어지면서 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 헌법 명시 혹은 또 이번에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이 부분이 나오게 된 거죠. 교수님, 학계에서는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법률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 예를 들어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약간의 이제 연역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연을 하자면 네. 원래는 뭐 더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한다면 조선시대 때부터 분명히 토지 공개념의 어떤 뭐 내용들은 있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뭐 예전에 뭐 궁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어떤 뭐 양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최대로 이제 집을 이제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 99칸 뭐 이런 집.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있었지만 진짜 이제 본격화된 건 이제 89년 때 노태우 정부 시절에 노태우 정부 이제, 시절에 있었습니다. 3법이죠? 그래서 네. 이제 그 3법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토지 초과 이득세, 그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이 네. 세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YS라든가 DJ 정부 때는 부동산 경기를 오히려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전혀 이제 있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뭐 2006년에 이제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MB라든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논의들은 이제 어떻게 사그라졌던 시기였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어떤 이런 진보 그 정권이 이제 그 정부를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다시 이제 불거지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번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연역들을 쭉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보통은 이제 그 약간 보수 정부가 이제 집권하던 시기에 어떤 규제 완화의 어떤 효과들이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진보 정부가 이제 그 집권했을 때 나타나서 네. 근데 이 진보 정부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규제를 하고 또 그런 규제가 생각보다는 먹히지 않고 계속 강렬한 규제들을 쏟아내고 있고 거기에 따라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또 뭐 시민들의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토지 공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다시 오늘 이제 오후에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 언론에서나 뭐 학계에서도 가장 큰 어떤 방점이 찍히는 것은 아무래도 종부세를 강화할까 아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종부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 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토지 공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국토를 이용할 때 있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현재 헌법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토지 공개념은 존재를 한다라고 봐야겠죠. 네.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설득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 지지를 얻을 수 있냐라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 과거 노태우 정부 3법 아까 얘기해서 두 가지 법이 위헌 판결. 하나는 헌법 불합치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자유시장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토지 공개념을 꺼낸다고 했었을 때 글쎄 이걸 과연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학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학계에서는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헌법 그러니까 위헌 그다음에 헌법 불합치 네. 하나는 아직 남아는 있는데 계속 이제 적용을 못 시키고 있고 이제 유예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거는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 이런 제도들을 아마 만들고 한다면 네. 분명히 예전에 어떤 그 헌법 불합치라든가 위헌의 어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어떤 그런 뭐 설득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그 법리적으로도 방어가 가능한 수준으로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었는데 그것이 흔히들 얘기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요. 과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과세 시점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점이 좀 문제가 되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고 거기에 따른 입법 촉구 결정이 났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 방어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건데 네. 그것들을 보완하면 아마도 공식적으로 이제 시행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집값을 잡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여러 가지 정책과 조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학계에서 보기에는 그 맥을 잘 짚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뭐 이런 이제 한번 비유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솝우화에 보면 왜 햇님과 바람이 지나가는 행인의 외투를 벗기는 게임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리 이제 그 바람이 이제 강하게 바람을 불어대도 오히려 외투를 더 감싸 안고 꽉 있는데요. 잡으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뭐 햇님처럼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스스로 뭔가 의사결정하게끔 네. 또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이 결정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이런 토지 공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집값이 안 잡히면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제 결론이라든가 사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예전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고 나서도 그 이후로부터 2, 3년 동안 집값이 잡힌 게 아니었어요. 결국에 언제 잡혔냐면 공급이 되어서 입주하는 시점에 집값이 잡혔다라는 네. 그런 어떤 교훈도 우리가 정책을 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토지 공개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의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얘기가 다시 한번 지금 네. 재점화되고 있는데 이게 대선 때 나왔던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때는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이제 기본소득을 국토보유세로 소득을 세금을 거둔 다음에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때는 네. 기본소득 쪽에 이제 주로 아. 관심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재원 마련을 국토보유세로 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이번에 다시 얘기하는 나온 것은 뭐냐면 모든 국민들에게 마치 우리가 그냥 주민세 내듯이 보유하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대신에 그 부분을 상당 부분을 다시 환수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돈을 내야 하는 사람의 비율은 뭐 전국으로 따지면 한 5% 가량이 된다. 나머지 국민들은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지방세 형태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쪽이 너무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 그런 걸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나온 얘기를 조금만 더 덧붙여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당시에 그 노태우 정권 당시에 세 가지 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택지 소유 상한제 같은 경우도 위헌이라고 나왔지만 이게 위헌이 된 이유가 일괄적으로 200평 이상은 못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헌이었지 그 개념 자체는 헌법재판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게 네. 이제 어떤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저 근거를 들어서 이미 위헌 결정 난 걸 왜 자꾸 꺼내느냐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취지 자체가 위헌은 아니었다는 거고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햇볕에 해당할 수 있는 공급을 늘리는 부분도 그 부분은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토보유세 말고 공공개발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 일정 이익을 환수를 한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이 공공장기 임대주택 비율이 한 6.3% 정도 된다고 하는데 OECD 평균이 한 9%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못지않게 공급도 같이 늘려줘야만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공공주택이라는 것도 햇볕이지만 여전히 토지 공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토지 공개념 어쨌든 이재명 도지사발 국토보유세 논란 뭐 이해찬 대표 만났을 때는 토지 보유세라는 얘기도 했죠.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군요. 일괄적으로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도민에게 전부 나눠주는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보려 한다. 뭐 그런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거란 말이죠. 실제 적용을 했을 때 만약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보유세를 과세를 걷는다고 하겠다. 했을 때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시세가 떨어지는 곳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떨어지는 땅을 소유한 그 분들한테도 보유세를 받는 게 온당하냐라는 의문도 나올 수 있고 뭐 이사 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파는 시점에 따라서도 세금 부과 시점과 겹치거나 불일치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일단 사실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과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뭐 그러한 어떤 그 난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에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헌법이라든가 법률에서 이런 어떤 그런 뭐 지방에서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제 거둘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과세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지방 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내가 떨어진 사람 아니면 또 지방 뭐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뭐 가기 전에 어떤 세금이냐 아니면 가고 난 다음에 세금이냐 이런 어떤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서요.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더 디테일하게 아마 검토를 하고 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본다면 공동주택의 이제 분양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뭐 궁극적으로는 어떤 서민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하다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 절차라든가 그걸 갖다 시행하는 어떤 그런 요소의 어떤 그런 디테일함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반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그 절차를 만드는 건 이제 결국에는 국회나 정부에서 얼마만큼 세밀하게 만드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은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이거든요. 설득력. 그렇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문제가 됐던 종부세 같은 경우 결국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이 큰 원인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당시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까지 우리 국민들이 목돈 내지는 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투자
어떻게 보면 투기였지만 그런 것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그게 그 이전 정권 말씀하신 김대중, 김영삼 정권을 거친 동안 쭉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와서 나도 한번 그런 쪽에 좀 뛰어들어 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을 때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나오니까 네.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고 왜 나는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데 나를 막느냐 이런 반발들이 좀 컸었거든요. 네. 현실과 달리. 그런데 지금 한 10여 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의 상황은 아예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 뛰어들 여력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월급을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한테 못 산다고 하는 게 상식처럼 돼버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국민이 이 토지 공개미라든가 국토보유세 같은 것들 조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현 정부에서 파고들 수 있느냐가 아마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토지 공개념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어떤 쟁점들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얼마만큼이나 개별 이익들을 잘 조율을 하느냐는 거죠. 실제 지방과 수도권과의 경우에는 이 토지의 같은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많은 차이가 예. 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서울의 부동산 투기 지역 같은 데 과열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방에는 더 이상 이 땅값이라든가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으니까 지방에서 목돈을 가지고 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에도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긴다거나 하면 지방에서는 오히려 반발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잘 조율을 하느냐인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라는 대안을 냈고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베드타운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워낙 밀집돼 있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 대안을 찾기는 너무나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거를 뒷받침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어떤 사항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네. 해외는 어떻습니까? 그럼 해외는 토지 공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반영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러니까 극소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최소한 이제 2자릿수 이상은 분명히 명문화해서 적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직권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가격을 어느 정도 평균에 수렴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이제 쓴다든가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도시국가인 이제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쪽 지역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국토가 좀 작기 때문에 네. 거기에 당연히 이제 뭐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어떤 공공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강조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이제 헬싱키 같은 경우는 헬싱키 지역의 60% 정도가 현재 국공유지로 돼 있어요. 네. 그걸 또 이제 수용을 했든 간에 아니면은 뭐 나중에 뭐 불화를 한다든가 채비지 뭐 매각이라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급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해져 있는데 그들 지역과는 조금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미국도 이제 토지 공개념 개념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지역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섹터를 좀 조금씩 이제 축소를 해서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초과이 환수라든가 택지 소유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을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한 것이지만 네.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나라 전체를 갖다 규제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적용이 되는 어떤 지역들도 굉장히 많지 않나. 근데 그런 부분이 외국의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나올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세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실제로 이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게 정책이 발표가 되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부세의 상한선은 확실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 시가 같은 것들 뭐 6억이나 9억 정도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종부세와 보유세를 합산했을 때 지난해보다 뭐 50% 이상은 못 올린다는 부분도 조금 약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어떤 조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토지 공개념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융통성을 가지고 시장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의 공유지, 구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울 도심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가 있어서 장기 임대주택을 이만큼 줄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수요자들의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 주변까지도 어느 정도 자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발 경제를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보유율이 지극히 낮은 국가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진 것도 맞거든요. 그거를 과연 어떻게 정부가 풀어나갈 수 있느냐도 이번에 좀 관건이 될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공공개발을 할 때 그 이익을 사서 이익을 일정 부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공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그쪽에 장기 임대 주택이 됐든 아니면 공익 사업이 됐든을 펼치겠다라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아까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바람 아닌 햇볕 쪽에도 가능한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뭐 아마도 뭐 공정시장 가격 같은 것도 종부세 어떤 과표를 따질 때 이런 것도 인상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파격적인 혜택을 줬던 임대사업자에 네. 대한 어떤 혜택들도 상당히 많이 축소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뭐 거기에 따라서 아마도 어쩌면 반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게 되면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그 소급효는 안 되니까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의 러시 현상을 통해서 또 다른 매물 잠김 현상들이 또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예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양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